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6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의상이 되게 화사하네요. 카메라를 보니까. 약간은 채도만 다른 핑크를 입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짚고 그다음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의 저희 의상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정도 선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개별 종목 단에서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 특히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M7 중에서는 조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크게 상승했었던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는 필수 소비재 쪽에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프리장에서는 순환매라는 이런 모습이 좀 색깔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하는 것 같은데 원자재 무슨 일이 있죠? 네, 오늘 장에서는 국제유가가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5년 내 최저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러우 전쟁 종전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 또 소매 판매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내수 침체가 가시화되며 유가는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유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1부에서 더 다각도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 오셨을 때 산타랠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는 이제 빠지면은 저가 매수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로 시장이 AI 관련주 중심이긴 하지만 일단 빠지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네. 일단 오라클은 좀 예상을 했었죠. 오라클은 조금 심각해요. 네. 그렇다고 회사가 막 정말 파산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네. CDS 프리미엄 140, 150bp까지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530%. 갑자기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서 좀 시다우느라고요. 하여튼 좀 심각해 보이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조금 그랬는데 그 다음날 브로드컴 나오면서 아마 그동안 브로드컴 많이 다루셨을 텐데, 저는 브로드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도 있지만 최근에 빠진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빠진 걸까? 기대감 못 맞추고 무슨 혹탄이 AI가 돈이 안 되는 거 인정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에서도조차 이렇게 막 해석들은 좀 호들갑 떨면서 하는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호들갑이라고 볼만한 그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왔죠. 실제로도. 네. 제가 띄워드리는 CEO 혹탄이 12월 11일 날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원문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요, AI가 돈이 안 돼라는 실토하는 뉘앙스가 아니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LLM 갖고 돈 안 됩니다, 사실. 이거 구독 수익 정도는 얻는 거지 실제로 돈이 되려면 이게 피지컬 AI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2월 초인가요? 미국 백악관에서 로보틱스 딱 천명한 그게 시장을 결국은 다시 또 브릿지를 삼는구나. 이게 참 건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용 뜯어보시면 실제로 그 마진율이 조금은 떨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캐피탈 익스펜딩, 영업 비용 써가면서 규모의 경제 이렇게 가면서 어쨌건 AI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진은 좀 떨어지겠지만 더 많이 벌어들이면 쓴 돈을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객관적인 어조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건 이제 왜 빠진 걸까? 결국은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쓰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보통 브로드컴하고 팔란티어 포함해서 배트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이들의 수익성 강조할 때 이제 쓰는 그래프인데, 가장 오른쪽 칼럼에 2023년 이후에 각 종목별로 윗칸이 23년 이후의 상승률이고 밑에 칸이 25년도 올해 연초 이후 상승률이거든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브로드컴의 연초 이후 상승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제 시장까지 반영한 거니까 한 18% 빠졌잖아요. 그래도 47% 정도 올랐습니다. 구글이 지금 62.7%, 63%까지 올랐어요. 올해 4월 8일 전저점까지 S&P 500이 2월부터 4월까지 19.8% 빠질 때 이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그거 감안했을 때조차도
브로드컴이 40한 7% 올랐고 알파빗이 6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 빠진 거 반영해서 이 정도면 대세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는 거죠. 20% 30% 빠질 수는 있죠. 이게 정말 기조적으로 방향성을 이제 정말 이건 끝났다라고 볼 거냐 아닐 거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던 거 차트 보시면 이 정도 실적이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스개로 사무실에서 이게 도대체 왜 빠진 걸까 막 분석하다가 결국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급이 돼버린 거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2023년 3분기부터 이제 분기별 EPS 성장률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2년 동안 17배 상승한 게 300%, 600% 갔다 400%, 300% 이걸 다 반영한 거죠. 기억해 보시면 2년 정도 전부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그날 항상 빠졌어요. 6%, 4%, 3%씩 항상 빠졌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오른 날이 거의 지난번 3, 4분기 실적 발표 때 2%가 살짝 올랐네요. 왜냐하면 그게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대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기대 수준이. 그러다가 이제 딱 발표가 되니까 그 전에 막 올랐다가 이제 해소하고 가고 저는 그 큰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브로드컴도. 근데 브로드컴은 일단 뭐 차트 요걸 띄워주셔도 똑같겠지만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2024년 초부터 계속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10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보시면 거의 400불 가까이 이렇게 2년 동안 4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차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은 거다. 근데 실제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보셔도 20주선 정도면은 이게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뭐 시간이 필요한 정도지 뭐 그렇죠. 계속 이제 여전히 성장한다. 아니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 보셨잖아요. 그쵸. 매출 뭐 클라우드 부문, AI 부문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뭘 얼마나 더 올라야 됩니까? 저도 브로드컴을 되게 오랫동안 주목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을 이제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연간 성장률에 YY 성장률이 한 15%, 20%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엔비디아급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가 저도 이번 실적 발표 보고는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전 분기 대비 15%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전년 대비로는 30% 이상씩 성장을 해버리니까 야 드디어 숫자 찍힌다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해만 해도 거의 수익률로 따지면 그러니까 페니스탁 빼고 빅테크 메인 종목들 중에는 거의 순위에 올랐었습니다. 23년 이후 지난 2년 동안 브로드컴 513% 올랐다고 써놨잖아요. 네. 513% 올랐고 올해만 해도 다시 강조드리지만 최근에 18% 요 며칠 빠진 거 감안해서 47% 올랐어요.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흐름의 하나로 놓고 그럼요. 보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 개별 ETF 플레이를 하고 매크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종목 갖고 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 브로드컴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브로드컴은요. 아까도 제가 사담으로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 초부터 브로드컴 얘기하면서 항상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한 1, 2년 있으면 끝나겠죠. 그때 AI가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할 거예요.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왼쪽 그래프를 한번 꼭 보십시오. 이게 제가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혁신 포트폴리오의 상품 설명 자료에 쓰려고 제가 4년 전에 만든 겁니다. 3년 전에. AI가 나올 때. 네.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초기 AI 투자 기간이 회색 그 그라데이션 영역이고 이게 끝나면 이때부터 이제 오토메이션이건 모빌리티건 로보틱스건 벌써 로보틱스까지는 이미 얘기가 나왔죠. 뭐 스마트 그리드건 사이버 시큐리티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AI 5차도라고 그래서 과수원 이를테면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 작물을 수확을 하거나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극복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웬만한 높이는 우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과일을 따잖아요. 이게 AI가 접목이 되잖아요. 드론에다가 AI 칩을 딱 실어서 복숭아 같으면 어느 채도 정도의 색깔이 익은 거를 네가 알아서 따 이러면 높이의 제약이 없어집니다. 이제 AI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유가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올 초부터 유가가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유가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AI 접목하는 예만 한번 들어보자고. 쉐일 2.0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제일 끝에. 네. 2008년도에 쉐일 1차 혁명이 시작해서 첫 삽을 딱 뜬 게 2008년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8, 한 10년 있다가 쉐일 2차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AI가 접목했던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AI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게 2020
22년도인가 23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23년도인가 그때 AI가 딱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왜 셰일가스 퍼낸다고 할까요? 네. 퍼낼 때 땅 밑으로 한 2, 3km 쭉 파 들어가서 옆으로 쭉 파가지고 프래킹 공법으로 수압으로 파쇄를 해서 가스 형태의 셰일오일을 빼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요. 이게 땅 밑으로 쑥쑥 들어갈 때마다 기계를 쭉 쏴가지고 초음파 같은 걸로 어느 쪽에 많이 그 매장이 돼 있는지를 그때그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오는데 가는데 다시 부르는 시간 이게 막 1, 2주씩, 2, 3주씩 걸린다는 거예요.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스윗스팟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각 군데군데마다 AI가 접목이 되는 테일러 메이드한 LLM이 됐건 뭐 모델이 됐건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게 맞춤형 반도체의 강자인 브로드컴이란 말이죠. 이런 긴 도도한 흐름을 보면 뭐 한 18%, 20% 빠지고 올해 들어서 2년 동안 500% 올랐다니까요. 어떤 대세의 지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저도 여전히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소거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M7 기업들의 성숙기가 지났다는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은 기관들, 이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순환매 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포트 재편이 물론 AI 버블로는 우리가 과대 해석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포트 재편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포트 궁금하네요. 재편은 늘상 강조를 항상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산 배분의 필요성은 언제건 24/7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 사실 제가 자꾸 지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연초에 이제 2025년 전략 그때 뭐 방송 출연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분명히 올해 이 M7의 주가 상승세는 조금 꺾일 거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세 자체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꺾인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안정화된다고 저는 표현을 최근에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정말 이 정도의 상승 기울기는 이제 이 정도로 꺾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의 한 절반 정도는 M7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가져가되 나머지 거기서 파생되는 뭐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많잖아요 요새. 네. 로보틱스도 많고 로보틱스도 요새 흔들리면 조금 빠지고 있죠.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말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필수 소비재라든가 뭐 제약이라든가 경기 방어주들이 있잖아요. 요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애들 한 1, 20% 이상 섞는 건 언제든 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1,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메인은 M7이고 여전히 AI, 로보틱스 이런 쪽을 성장주로 보고 그쪽을 메인으로 담되 네. 쉬어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얘는 좀 쉬더라도 이쪽에서 돈이 조금 생긴다라는 느낌으로 조금만 담자라는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묵은 말씀이지만 우리 자격증 공부할 때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 같은 거 이렇게 자격증에 나오잖아요. 네. 주식 내에서의 코어 세틀라이트를 굳이 구분하자면 아직 M7은 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코어 세틀라이트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초기가 어떤 알파를 창출할 만한 쉬운 편으로 이렇게 한번 질러볼 만한 그런 게 로봇이고 뭐 퀀텀이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전력 배송 ESS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네.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파생 분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이를테면 뭐 본인의 컨빅션 레벨에 따라서 뭐 코어로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식의 조절을 좀 하는 거는 늘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유가. 저희가 왜냐 그러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저희가 WTI 기준으로 55달러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차트로 확인을 한번 해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장기 차트 상 관점에서도 엄청나게 낮은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쭉쭉 떨어지는 부분이 야 이만큼 떨어져도 괜찮겠어라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뭐 경제를 바라볼 때 유가가 떨어진다, 구리가 떨어진다, 경기 침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는 증산을 하지 않겠다, 증산을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 공급에 대해서 약간 밸브를 잠그는 느낌인데 유가는 더 떨어져요. 구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유가를 보통 60달러를 많이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밑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유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조금 재밌죠.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유가의 역학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건 지정학적인 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유가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임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5에서 저는 한 50불에서 55불 정도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빠지거나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부진 위험이 도사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반면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 활동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업의 펀더멘털 수요가 약해질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정말 큰 어떤 그림에서의 유가를 뭐 좌지우지하는 에너지는 따로 있잖아요. 손은 네, 보이지 않는 손은 요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오펙이죠. 오펙 그 과거와 다릅니다. 오펙이 과거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끼리 쫙 묶어가지고 증산하고 뭐 늘리자 줄이자 하면 또 왔다 갔다 가격의 어떤 전략이었는데 그 가격 가지고 이렇게 늘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가격 전략을 구사했었다면 최근에 바뀐 게 이제 마켓쉐어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 가격을 가지고 막 뭔가 조절을 하자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 2008년도 아까 언급됐었지만 셰일가스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밑에 그 뭐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베네수엘라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최근 몇 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가이아나 쪽에 예, 뭐 가야나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펙 자기들끼리 딱 묶어가지고 조절하는 시간이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읽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켓쉐어 전략으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마켓쉐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등락하고 상관없이 생산량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유지해야 됩니다. 일단 이런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제가 한 달 전에 그 표현 드렸었는데 11월 말경인가 트럼프가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이 돼 있어요. 원유, 히토류, 반도체 직접 생산하는 거 이게 미국이 지금은 워낙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기술력이 공동화돼 가지고 다시 끌어오려고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원래 원기술을 다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산을 금지하고 있었느냐?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다 막아놨어요. 네. 그거를 트럼프가 12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그 알래스카에 있는 원유 채굴 승인하는 절차 돌입했다, 승인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역학들이 유가를 올리는 에너지인지 누르는 에너지인지 저는 누르는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네. 공급은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아까 살짝 보아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유가에 지대한 영향 미친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산 유가의 의존도는 많이 이미 낮춰져 있고 그 뭐 어쨌건 그것도 뭐 압력을 좀 완화하는 이슈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중국. 한 확률로 보면 한 30-40% 정도로 중국의 산업 활동이 많이 이렇게 슬러기시 된다고 그러죠. 되게 안 좋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뭐 네. 산업 생산 이런 거 발표됐잖아요. 그 중국 경기가 이렇게 지금 주가 뜬다고 해서 경기 뜨는 거 아닙니다. 주가 좀 왔다 갔다 뜬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경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몇 년째 지금. 그거를 지금 미국이 계속 짓누르면서 이걸 끝장내겠다고 지금 그 싸움하고 있고 12월 초에 NSS 발표됐죠. 국가전략보고서 발표됐습니다. 그 제가 기회가 없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거기서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근데 중국이 끝장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위험할까요? 오히려 중국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쓰러지면 그거는 G2라고 속도 이야기를 조절을 하는데. 하겠죠. 예. 제가 만약에 미국의 정책 위반자다. 그럼 정말 갑자기 좀 막 천재지변과 같이 없어져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시키지 않을까. 말려 죽이자. 네. 근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에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5%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모먼트가 없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뭐 OECD, IMF가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그분들이 시장을 얼마나 잘 알 거면 마이클 버리하고 비슷하죠. 마이클 버리 시장도 모르면서 본인 펀드 쇼쳐놨다가 막 계속 깨지니까 뭐 자꾸 이렇게 언론 나와서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 너무 폄하해서 죄송한데 뭐 제가 30년, 5년 미국 시장 보고 있는데요. IMF, 때가 OECD가 많죠. 맞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유가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뭐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띠겠다라고 한다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달러화 약세가 유가의 하단을 좀 방어해줄 확률도 배제할 수 뭐 없지 않을까요? 일부는 있겠죠. 근데 그 달러의 비싸고 싸짐은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네. 근데 진짜 그 유가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산업 활동에 대한 수요 또는 어떤 지정학적인 뭐 지오폴리티컬한 어떤 이런 요소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유가 얘기하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 2월 4일로 기억합니다. 오벌오피스에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갖고 썼거든요. 그 스카페 센트가 막 임명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그 대통령 책상에 딱 앉아 있고 스카페 센트 옆에 딱 서서 그때 월스트리트인가 폭스뉴스인가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책 기조 6가지를 쫙 정리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
10년물 금리 장기채 금리 낮출 거고 유가 잡아서 물가 낮출 거고 등등등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하고 지금 이 흐름하고 일관된 흐름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흐름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그 동북아 변방에서 자꾸 트럼프 언급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스카펠스에 이런 사람이 되게 옆집 아저씨 같지만 쳐다도 못 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참고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FMC 위원들 12명 총재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OECD랑 IMF는 별거 아닌데 연준위원들은 제가 OECD 뭐 총재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스카펠스에 이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이 2월 4일 날 오벌 오피스에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책 방향을 5가지 딱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기 채권에 대해서 방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 채권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아마 제가 블랙락의 보고서로 기억을 하는데 어젠가 그저께 나왔는데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FOMC, 페드가 너무 이게 비둘기파적이고 너무 유동성 공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게 시장 친화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FOMC 이후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각에서는 또 내년 1월이 되면은 규제가 풀린다. 우리가 SLR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채권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미 천명을 했다. 그러면은 장기 채권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추진했던 게 SLR에 대한 규제 완화였었고 이게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장기 채권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좀 안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표현, 좋은 질문, 좋은 표현을 방금 써주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고 해서 장기채 금리가 막 3% 초반대로 떨어진 이거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3.5에서 3.75예요. 빠져도 그 이상은 안 빠져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인데 그 이하 빠지겠습니까? 그럼 경기 침체죠. 네, 여기서 이제 착시를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10년물 금리 방금 이제 안정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적어도 뜰 가능성은 잡을 거예요. 여기서 뭐 3% 초반까지 그건 시장의 논리를 어긋나 버리는 거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대신 분명히 그 지난 7월 달에 미국 그 재무부에서 SLR 규제 완화 도장 찍었습니다.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시행을 올 1월부터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들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이 다 자기들 돈 가지고 이렇게 고객들 뭐 자기 자산 가지고 채권 사고 막 엑스포저를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엑스포저 대비 최소한 3% 이상은 자본금을 갖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BIS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3% 레벨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가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5%만큼 조금 더 빡세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5%를 GSIB,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해서 진짜 큰 대형 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자체 규제를 5%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6에서 7% 정도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난 7월 달에 재무부에서 그 규제 완화했다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5% 국가 적용했던 걸 3.5에서 4.5%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등 적용하겠죠. 이거를 낮춰준다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시행을 언제 할 거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저희가 지난 7, 8월 달에 그거 한참 소개를 하면서 역산을 해보니까 3.5에서 4.5 레인지로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모 분자에서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이 분자가 커지면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려면 분모를 더 키워야 되잖아요. 엑스포저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규제 완화해주면 채권이든 뭐든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이건데 그 규모를 추산을 해보니까 GSIB 상위 한 7개 은행에서만 다른 전체 금융기관이 아니고요. 1.7에서 1.8조 달러의 신규 국채 매수 여력이 생겨요. 1.7조 달러에서 1.8조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전체 보유량이 1.1 트릴리언 달러예요. 네. 자, 플러스 그럼 GSIB 빼고 나머지 지방 은행들이고 뭐고 은행들이 다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역으로 대충 보수로 추산해 보니까 적게는 5조 달러에서 많게는 10조 달러에 5조 달러요? 미국 국채 신규 매수 여력이 생겨요.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막 고공행진을 해서 뜨고 이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저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3%대로 확 떨어지겠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기준금리 이상 떨어지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갑자기 뜨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뜨는 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이 페드에서 지나치게 완화로 가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채권 작용단은 뭐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일부 그런 수요가 있겠죠. 그거에다가 내던지는 세력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장기물 금리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겠습니까? 수십, 수백 가지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물가, 수급입니다. 방금 SLR은 제가 수급 말씀드린 거예요. 수급에서는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될 거고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PCE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PCE 먼수먼수로 한 2% 또는 2.2% 보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성장세인데 GDP 나오기 기준으로 지금 미국 4, 4분기 GDP 성장률 몇 프로 찍히는 줄 아세요 지금? 지금 3%. 지난주까지 4.2%였다가 좀 떨어져서 3.6% 찍혔어요. 3점. 예.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3% 이상 분기긴 하지만 성장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뜨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좋게 해석할 거냐? 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채권에 대해서 수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을 했는데 은행들에서 지금 최소 5조 달러에서 혹은 그 이상 네, 수준까지도 전체 은행에서. 이제 어떤 정도 채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일정 금리까지 치솟아 올라가지고 채권이 이 정도는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금리가 보이면은 그럼 매수가 계속 들어오겠죠. 뭐 10년물 예를 들어서 뭐 4.5% 정도에서는 더 안 밀리네 그러면은 지역은행들이 사고 있구나. 뭐 GSIB든 네네. 지역은행이든 상업은행들이 조금씩 계속 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벽은 만들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채권 금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그렇죠. 없을 것 같다. 네. 규모가 지금 제가 5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AI가 1조 달러 투자를 지금 얘기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총량이 1.1 트릴리언 달러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긴 뭐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미국 전공했고요.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미국 시장만 지금 20년째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너무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마십시오. 미국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그리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뭐든 시장의 인비저블 핸드 역할을 놔둬서 그렇지 이게 뭔가 좀 더 어떤 아웃라이어로 좀 이상한 뭐 부작용 네.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장기물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떤 좀 투자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한 15년 동안 이 NSS라는 게 어떤 보고서냐면요.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새 정부가 입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짧으면 한 6개월 내에 길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내에 내 행정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운영할 거야.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운영할 거야. 청사진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는 빨리 나왔어요. 지금 2월 달에 입각하고 나서 12월 달에 나온 거니까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한 10에서 15년 정도 이걸 계속 봐왔는데 요번에 NSS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 저 빨강색 그래프로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가 글씨 표시를 해놨는데 경제 안보를 강조하면서 무역균형, 공급망 확보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반도체 생산, 에너지 지배력, 국방산업 기반 강화, AI, 바이오 등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 벌써 여기만 해도 업종이 몇 개가 언급이 됩니까 지금? 이거 믿고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쉽게 표현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강론으로 가면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 국가에서 이 방향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경제 안보라는 레벨로 강조를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네. 뭐 요약드리면 제가 좀 재미삼아 써놓긴 했는데 이번 보고서의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 중국 까불지 마 이거였습니다. 요게 내용 저희 섹터 딱 보니까 저희가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리딩방을 넘어서 이게 백악관 리딩방 느낌으로 국가안보 리딩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그다음에 행정명령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끼리니까 제가 조금 밀어준다는 표현보다는 네.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겠어라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수혜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뭐 밀어주어 이러면 이게 진짜 리딩방 같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예, 젠슨 황 리딩방, 샘 알트먼 리딩방. 그런 아니 뭐 많기 우리나라도 때문에. 우리나라 리딩방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국가 전략 안보 보고서 상에서도 이제 AI라든지 로보틱스에 대한 또 하나 이야기가 제가 업종 하나 안보를 좀 강조하고 싶은 네. 게 안보. 이건 사실은 올 연초에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전략 추가하면서 이미 봤던 어떤 큰 방향인데 제일 밑에 두 번째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했습니다. 네. 이 문명국으로서의 좀 채신머리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동맹국 자립을 촉구하고 나토 분담금 GDP의 50% 무조건 강제, 문명적 자신감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우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거든요. 굉장히 들뜨러진 행보를 보여왔죠. 제가 지정학을 계속 팔로우한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뭐 어떤 맹주로서의 역할도 안 했고 자꾸 이렇게 막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막 이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유럽. 그 막 이민 많이 받고 이러면서 저 절대 정치적 이런 거 없는 사람인데 유럽이 실제로 그래요. 그걸 지금 맹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뽑을 수 있느냐 이게 이미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는데 올 연초인가요? 그 기억나세요? 2월 며칠인가 젤렌스키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백악관에서 한번 막 서로 싸웠잖아요. 네. 혼내갖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미국이 안 도와준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영국이 쫙 모으죠. 나토 영국들 10몇 개 국가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야, 잘못하면 미국이 이거 발 뺀다 그러는데 나토 분담금도 안 내버린단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표한 게 유럽이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8천억 유로인가 5천억 유로 지출하겠다고 발표했고 연달아서 독일에서 5천억, 8천억이 누구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거 딱 보고 글로벌 디펜스 전략 편입했거든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거예요, 지금. 나토 분담금 GDP 5% 의무화, 이거 다 국방비 아닙니까? 네. 국방 자립 경성해. 이러면 이게 이제 이런 전략을 또 하나 뽑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요번에 NSS가 되게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후에 대해서도 막 이제 공격을 많이 했다고 이후 해체설도 살짝 나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이유를 또 넘어서 저희가 또 짚어볼 게 있습니다. 계속 이게 시장에서 제일 핫 이슈, 핫 토픽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차기 연준 의장 지금 관련돼 가지고 케빈 에셋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다가 또 케빈 허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자로는 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이 케빈 에셋을 반대한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케빈 에셋의 외부 인터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에셋과 워시에 대해서 내부에 이런 뭐 의논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리고 누가 더 트럼프 말을 잘 들을 것 같다에 대한 배팅인 건지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를 쭉 보면서 확실히 미국 시장은 이 자정작용, 다이나믹스가 정말 살아있는 나라구나. 자정작용이요. 지금 뭐 브로드컴 발 주가 조정도 저는 자정작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케빈 에셋을 할 거냐 케빈 워시 할 거냐 일주일 전만 해도 케빈 에셋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케빈 워시가. 제가 3주 전에 케빈 에셋 얘기 딱 나오길래 모 방송 가서 그런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요. 내년에 케빈 에셋이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이 되면 좀 섣부른 걱정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또는 과한 완화 정책 때문에 부작용을 한번 우리가 홍역을 알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걸 미국 시장에서 또는 트럼프 측근들이 먼저 꼬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데 이 케빈 에셋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양반이에요. 네. 이분의 제가 써놨네요. 저 좌측 밑에 보시면 부시 행정부 때 이랬고 오바마 행정부 이랬고 트럼프 행정부 이랬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의 대통령들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남은 분이니까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안 좋게 해석하면 이걸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손이 지금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이걸 잘한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지금 측근들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강성론자들이잖아요. 뭐 우냐 좌냐 방송에서 언급하기는 싫지만 우 쪽에 라이트 윙 쪽에 조금 아주 강성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분 스타일이 맞겠습니까? 제가 이건 야설입니다. 그냥 네.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탁 나온 다음부터 월스트리트에서도 채권 자유응답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공격했죠. 너 쓸데없이 너무 완화 심하게 하면 우리 국채 가만 안 놔둘 거야. 근데 요걸 우리가 해석해서 최근 뜬 게 아니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되게 자정작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케빈 에셋 이분은 그 제롬 파월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 경제적인 아이디올로지 자체가 제롬 파월은 금리나
이 정책 금리를 경기 속도 조절하는 툴로 좀 써야 되고 좀 보수 안정의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갖고 있다면 이 케빈 에셋은 과거 이 교수할 때부터 이 책자라는 이런 걸 쭉 보면요.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투자나 성장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거 너무 투머치하게 완화시키면 이거 시장에서는 결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가 제가 볼 때 케빈 에셋으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케빈 에셋이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거기가 비니까 벌써 한 2주 전인가 저기 스카페 센터한테 너 재무장관 하면서 경제자문위원장도 같이 겸직해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먹었었는데 시장을 반응을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 워시를 다시 딱 등판을 시키면서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입장. 근데 케빈 워시는 뭐 이전 그 페드의 위원 이사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헬셋보다는 좀 케빈 워시를 좀 더 예,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무조건 완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케빈 헬시 사실 과도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케빈 워시도 물론 지금은 케빈 헬셋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일종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고 지금의 상황으로서 봤을 때 케빈 워시라고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어떤 입김, 정치적인 레토릭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베이스라인으로 믿고 있는 거는 FMC 의장을 포함해서 그 위원들은 아까도 그런 표현 들었죠.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이름 자꾸 언급하니까 옆에 아저씨처럼 취급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FMC 수장의 각각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R&R 역할에 대한 어떤 독립성 또는 뭐 순수하게 경제학자로서 경제를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성질은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케빈 워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임이 승인됐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10일 FMC 회의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연준 내 이견이 여전히 첨예한데 이게 의장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은 의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준 자체 내 방향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아 앵커님 의견에 반하자는 게 아니라 첨예하게 갈렸다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19명, 17명 중에 투표권 있는 분들 12명. 네. 그중에 요번에 3명이 다른 의견이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 스티븐 마리는 마이런은 올리자 동결하자가 아니었습니다. 25위 비난했는데 한 번 더 하자 이거였죠.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고 네. 2명이 그것도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동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고 3명이 다른 의견 이게 어떻게 분열이고 뭔가 막 사상 최대 저는 이거조차도 저는 자정작용이라고 봐요. 그 반대론 프로앤콘이 자유스럽게 부딪히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네. 뭐 그렇게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도 S&P 500 전망을 이게 7,100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현재 주가 레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반대편에서는 8,100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해서 전망치를 약간은 시장에서 뭐 장기 국채 금리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쪽도 있고 아니다 계속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올해만큼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 이충광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주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롱돌입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많이 있고 앞으로 다음 주도 안 좋은 얘기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은 좀 좋은 얘기 하고 갈게요. 제가 매년 12월 달에 한 4에서 50개 이 다음에 아웃룩 자료를 쭉 보는데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캐피탈 그룹 거, 모건 스탠리 거, 골드만삭스 거, JP 모건 거 어제 봤습니다. 근데 이 4개면 사실은 거의 구루들이잖아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저도 의외였는데 내년도 경제, 내년도 증시를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다. 왜냐니까 이유가 거의 공통되는 게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죠. OBBBA. 네. 7월 달에 통과. 이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규제 감사 완화예요. 거기에다가 어쨌건 패드가 완화 스탠스로 이미 피벗을 저는 한 거라고 봐요. 속도의 문제인 거고 몇 회 할 거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기업이익 여전히 좋을 거고 뭐 거기에 이제 M7에 워낙 가팔랐으니까 속도 조절하는 건 강론일 거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는
내년도 경제 성장이라든가 증시에 대해서 조금 좀 봐야 되겠는데 했는데 그 4개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 의외로 좋게 보고 있다. 저의 딱 지금의 느낌으로는 뭐 틀리고 맞고를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의 딱 느낌으로는 적어도 2025년보다는 증시 상승률 개념으로 보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증시 상승률이 최근에 핫해서 그렇지 M7만 우리가 봐서 그렇죠. S&P 500이 2월부터 4월 8일까지 19.8% 빠진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 한 35%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연중으로 보면 10%밖에 안 올랐어요. 지난 23, 24 괜찮다가 올해 좀 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2026년은 적어도 올해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도 워낙 지금까지 제가 보는 것도 괜찮은 그림이고 단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확인해 봤더니 올해 나스닥이 한 14% 정도 그러네요. S&P 500 보면 한 10%, 12% 네, 올랐어요. 11% 정도, 지금 11.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쭉 들었을 때 귀에 딱 꽂힌 내용은 자정작용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자정을 한다. 그리고는 IMF와 OECD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페드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약간 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공유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으시다고, 네, 그 이춘광의 머니픽이라는 채널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오늘 저희가 질문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은 개인 채널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 가셔가지고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이셨고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